일본에서는 일본 사람 우리말로 일목산인이 되겠죠. 가즈오 야마토라는 분이 만들어낸 일종의 기법인데, 이분이 원래 1930년에서 35년 정도에 1931년생이니까 약 30세 정도에 일본 도쿄신문의 어떤 기자로 계시면서 경제를 다루는 기자로 있었는데, 자신의 어떤 주식 분석 이야기로 기사를 한번 장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난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일에 한번 몰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 8년에 걸쳐서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연구한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이론인데, 이 이론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일목균형표는 확정론이다. 확정론적 매매기법이고, 이것은 주식을 언제 무엇을 살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산다 판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무엇을 얼마에 살 것인가라는 것이 보통 제일 중요한 어떤 의문점이 되겠죠. 주식을 무엇을 얼마나, how much에 관련된 이 무엇을 얼마에 살 것인가, 이것이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이분은 언제 살 것인가, 즉 시기를 다룰래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언제 살 것이냐, 이 차이인데, 이분이 말한 이 확정론의 개념은 뭐냐면 주식의 시세는 일반적으로 균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즉 주식의 시세는 균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이 말하는 주식 이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다른 어떤 파동론자들 혹은 시장 분석가들은 시장의 가격의 가치에 관심을 두고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신경을 썼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지는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 시간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저술을 끝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야마토 씨도, 가즈오 야마토 씨도 이 시세를 이야기할 때 이 시세를 언제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 소위 말하는 시간론에 대한 이야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역시 마지막 저서를 마무리 지을 때 시간론에 관한 것은 적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시세의 균형점에 흐르는 이것이 시세의 균형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즉 주식의 시세는 균형점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시간의 가치를 담은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각종 아름다운 일목균형표의 그래프보다는 이분이 말한 철학을 우리는 여기서 담아내고 알아야 됩니다. 즉 이분이 처음에 이 이론을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신의 투자 기법은, 즉 나의 이 일목균형표의 투자법은 어떤 것이냐, 나의 기존의 투자법은 어떤 것이냐,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읽지 않는 법이다. 법,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즉 버는 법이 아닌 읽지 않는 법이고, 두 번째, 매매의 급소를 찾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매매의 급소를 찾는 확정론이다. 즉 우리가 보통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 엘리어트식이라면 피보나치 비율의 몇 퍼센트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할 것이고 몇 퍼센트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 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확대해 나가면서 뭐 다양한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동의 두 번째 조정은 3분의 2 조정, 즉 첫 파동의 조정은 3분의 2 조정, 두 번째 상승 이후의 조정은 3분의 1 조정, 그 다음에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 엘리어트처럼 뭐 예를 들어서 30%에서 60% 사이의 조정, 이러한 조정 폭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주식의 가격의 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 야마히토 씨는 매매의 급소를 시간론에서 바라봤다. 즉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시간에 어떤 급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접근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65년에 일본 정신신문에 이제 드디어 일목균형표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분이 쓴 이야기가 바로 신동전환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뭐 역사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이 신동전환선, 즉 새로운 동족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을 빗대느냐, 엘리어트 파동에, 그 당시에 엘리어트 파동을 이분이 어떤 식으로 접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부분의 글 요소나 이론의 요소에는 엘리어트 파동의 파동론을 굉장히 많이 답습해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새로운 동쪽에 전환되는 길이다, 선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서양에 있는 엘리어트의 어떤 파동론에 있어서 부정했던 시간적 인과율을 나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 새로운 파동을 나는 가지고 나왔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분 역시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 외 기타 투자자들이 혹은 기타 전문가들이 우리가 주가의 가격 가치만 신경을 쓰고 시간 가치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자기는 극복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은 뭐냐면 시간론에 대한 결정론에 집착을 했지 이 가격과 시간과의 어떤 대응 관계, 즉 여기에 관련되는 대응에 대해서는 이분도 실패했다. 즉 이분 역시 시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 하나를 따로 분석을 해놓았는데 그래서 이분의 저서가 제일 마지막에 1968년에 마무리 완결이 되었을 때도 이분의 저서 제목이 전체로 나온 게 아니라 총 7권의 저서로 해서 시간론, 가격론, 그다음에 완결편, 1, 2 이런 식으로 이것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과 시간과 가격의 어떤 인과율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각도 이야기 같은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시간론과 가격론의 이러한 어떤 접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분이 당시 1965년에 이 시간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을 이분은 접해서 파동을 이해한 다음 그것이 부족한 시간론에 관해서 새로운 동쪽의 길이라는 방법으로 이 이론을 자기는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의 그 결정적인 어떤 가격의 구조 혹은 이분이 찾고자 했던 이론의 구조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어트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세 가지 요소는 하나는 가격론, 두 번째 파동론, 세 번째 시간론. 이 세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론, 이것은 시세가 가지는 가격의 변동성은 사이클에 따른다. 즉 무슨 얘기냐?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격 자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가격이 가지는 주식의 어떤 파동의 형상, 이 이전 사이클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데 주목을 했고 초점을 맞췄고 이분이 말하는 파동론은 시세의 형성은 파동을 선행한다. 즉 파동으로서 시세의 형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세의 형성의 과정이 파동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간론은 이 가격론과 파동론의 결정론이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분히 철학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분의 파동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파동론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파동을 지극히 단순화하였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야기 중에 저서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시세가 모호하면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세가 모호하면 판단을 단순화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세가 모호하고 복잡하고 알 수 없겠거든 판단을 단순화하라. 그래서 엘리어트가 말한 복잡한 파동이론을 어떤 경로를 자기는 접하고 난 다음에도 이 파동론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파동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호한 시세를 알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모두 버리고 아주 단순화된 것으로 파동을 이해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의 파동은 N파동, Y파동, P파동, S파동 이 4개의 파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개의 파동이 뭐냐면 이 N파동이 기본형, 즉 기본파동이고 Y파동과 P파동은 장악하는 파동, S파동은 강보합 파동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 보통 N파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가 파동을 그릴 때 이러한 파동이 당연히 나타나듯이 이것을 우리가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의 근본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해석에 의하면 원시 파동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락도 N자, 상승도 N자. 이것은 주식은 당연한 이치니까
이 n의 파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 즉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n 파동인데, 이 n의 파동은 보통 5개에서 7개 사이에서 시세가 마무리되고 최대 9개의 파동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6, 7, 8, 9, 9개의 파동이라면 실제로 이 파동은 1개의 봉우리, 2개의 봉우리, 3개의 봉우리, 즉 1, 2, 3, 4, 5의 엘리어트 파동을 구성을 하고 최대 연장 파동이 나타나니까 9개의 파동, 즉 엘리어트 연장 파동은 제가 9개의 파동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최대 9개의 파동이 나타날 수 있고 보편적으로 5개의 파동, 즉 1, 2, 3, 4, 5에 보편적으로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이 N파동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N파동이지 실제로는 엘리어트의 상승 하락 파동의 지그재그 파동과 결국 같은 얘기가 되고, 다만 이분이 단순화해서 말하는 장악형 Y와 장악형 P의 파동은 뭐냐면 이렇게 갈 수 있는 파동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것을 깃발형이라 그러죠. 이러한 어떤 깃발형의 파동은 여기서 A라고 보고 이것을 B라고 보고 이것을 C라고 보고 D라고 본다면 이 A와 B는 이 C와 D를 장악한다. 즉 긴 음봉에 양봉이 잉태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 즉 이 모습은 뭐냐? P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P 장악형이라고 말을 하고, Y 장악형은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확장형이라고 말하는 확장삼각형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확장삼각형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즉 A, B의 이 봉을 다시 상승하는, 이 상승하는 봉이 장악을 하는 패턴이 되니까 이것은 바로 상승장악 내지는 하락장악의 모습을 띠게 된다 해서 이러한 것들은 삼각형 패턴에서 Y파동 혹은 삼각형 깃발형 파동에서 P파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조정형 파동이 되는 것입니다. 시세의 쉼터, 즉 나아가는 시세의 쉼터에 나타날 수 있는 파동이고, 이 파동은 전체 파동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파동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러닝 코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닝 코렉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 2, 3, 4, 5 파동이 끝난 다음에 보통 A, B, C, 소파동 A, B, C가 한 개의 파동이라고 본다면 이 파동이 이 조정파동이 이 고점을 뚫지를 않고 혹은 다시 재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즉, 이것이 뚫고 조정받아서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받아서 고점을 돌파하고 고점을 다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러닝 커렉션이다. 즉, 우리가 보통 불규칙 조정은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불규칙 조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러닝 커넥션은 조정 이후에 조정도 이 고점을 넘지를 않고 오히려 다음번 반등이 이 마지막 5파동의 고점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이 고점의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 이것은 현재 이 파동의 1.618배에서 2.618배의 상승이 가능한 파동의 연속 강추세를 보여주는 파동이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그저께 러닝 커넥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닝 코렉션 커넥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목야목의 뜻이는 이 러닝 커렉션의 빈도를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5개의 완성 파동이 나타난 이후에 5개의 완성 파동이 나타난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파동이 5개의 상승 파동을 장악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우리가 러닝 커렉션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야마이토 씨는 어떻게 불렀느냐, 보통 우리가 횡보 파동이든 파동의 중간이든 파동의 상승 중이든 하락 중이든 파동이 정체하든 나아가든 간에 파동의 고점이 이러한 형식으로 형성된다면, 즉 조정의 고점이 지난 고점 위에서 형성되고 나아가는 요 형태, 요것을 S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 S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러닝 커넥션과 같고, 이건 역시 파동으로 숫자로 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코렉션의 패턴은 이 S자형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강보합 파동이라 그래서, 이 N자형 파동에 이 S자 파동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 N자의 숫자만큼의 N자가 이어진다. 즉, 이 N의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5개에서 7개, 최대 9개의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N은 이것이 만약에 러닝 커렉션, 즉 S파동이 중간에 들어간다면 현재 앞에 있는 파동이 7개라면 여기서 다시 7개가 나타나고, 여기서 3개가 있다면 다시 3개,
여기서 9개였다면 다시 9개가 나타날 수 있는 강부합 연결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즈오 야마토시의 일목균형의 개념에서 본 파동론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일단 넣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제가 컴퓨터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차트를 가지고 파동을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떤 우리가 주가의 봉 패턴에서 형성되는 이 N의 패턴이 일목균형표상에서 어떠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적용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가격론을 보면 이 파동론을 중심으로 한 가격론을 살펴보면 이분은 가격론은 지난번에 선음적 시세가 미래의 시세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이 일목균형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파동인 이 N 파동에서 우리가 파동의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로 제가 메리벤 파동에서 계산을 할 때 지난번에 메리벤 파동을 설명할 때 계산했던 것과 거의 흡사한 파동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분이 가격론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파동 내에 존재하는 한 개의 파동이 출발을 했을 때 이 파동 내에서 이 가격이 움직이면 직전의 파동 움직임, 이 직전의 파동 움직임이 다음 파동의 움직임을 직접 관계가 짓는 인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체가 원래는 이게 인과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짓고 현재가 미래를 결정짓고 현재가 과거를 결정짓고 현재가와 과거가의 관계가 미래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일목균형표인데 이 N의 값, 즉 파동의 목표치를 계산해가는 방법을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N 계산가, 그 다음에 E 계산가, 그 다음에 NP 계산가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V 계산가가 하나 더 있는데 이분이 계산한 계산 방식은 이 N 계산가라는 것은 현재 파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개의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될 때 이 저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의 고점을 B라고 하고 이 눌림목을 C라고 하고 목표치를 우리가 D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D는 이 목표치 D는 한 개의 파동이 이제 출발을 했으면 이 목표치 D의 값은 뭐냐? 바로 A부터 B까지의 상승폭을 이 C값에 더한 것이다. 즉 눌림목에서 C값을 이 파동의 상승폭만큼 더한 파동, 이 값이 바로 상승의 목표치다. 즉 B-A에다가 플러스 C한 값이 이 N 목표치의 목표가가 되는데 이건 이야기가 계산이라는 보통 기호가 나오면 저도 머리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전 상승 파동만큼 눌림목에서 상승을 한다. 이것이 단순하게 N 파동 목표가 계산치의 정답입니다. 즉 이 상승폭만큼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다. 이것이 바로 N 목표치다. 이래서 목표치를 한 개를 계산을 하고 두 번째 V 목표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저점에서 이 고점 A에서 B까지 상승해서 B에서 C까지 조정받은 값, 이 조정의 폭을 이 C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이 B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얼마가 가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즉 아래 위로 흔들리는 시세를 보자. 즉 이 B에서부터 이까지 하락한 만큼의 상승을 보인다. 즉 조정폭만큼의 상승을 보인다 해서 이것은 V계산법은 뭐냐면 보합권 내에서 보통 계산하는 계산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즉 이것은 조정폭만큼의 상승이다. 마지막에 이 계산법은 현재 이 상승폭만큼 이 B 지점에서 상승폭을 잡으니까 이것은 최대 상승폭이 되겠고 이 눌림목 저점에서 이만큼의 상승이 아닌 이 B의 고점에서 다시 파동이 상승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의계산법이라 그래서 이 이의계산법은 우리가 A에서 B까지 상승한 것, 즉 B-A 플러스 B 이것이 우리가 이 계산법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NP 계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점에서 출발을 해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되는 지점과의 요 차이, 요것을 이 C에서 우리가 B에서 반영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NP 계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산법의 차이들을 왜 이렇게 적당하게 나열을 했는가 하면 이 분은 일목균형표를 쓰신 가즈오 씨는 이 계산법이라는 것이 엘리어트식으로 파동론에서 결국 뭐 예를 들어 32.8%, 뭐 50%, 혹은 뭐 61.8% 이러한 어떤 정해진 비율들이 실제로 닿아봐야 조정이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진짜 조정치인지 알 수가 없다. 즉 이것도 목표치를 잡아서 각 목표치의 계산값을 구한 다음에 이 계산값들의 평균값을 내면 이것이 바로 혹은 이 계산값의 가장 고점과 가장 저점의 차이가 바로 목표치의 흔들림의 진폭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이분은 항상 중심점, 균형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표치나 조정치까지도 균형점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시세의 성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모토라는 것은 이런 어떤 목표치 계산법이 어떠하다, 뭐 이러한 계산치가 어떠하게 갈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가 시세는 균형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 고점에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혹은 상승의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 무너지는 지점, 나아가는 지점, 이것을 알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N파동으로 돌아가면, 그렇다면 N파동의 종료 지점은 어딘가, 혹은 N파동의 최대 목표 지점은, 그러면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한번 반등하면 최대 목표치라는 것은 그럼 이 지점에서 이까지를 포함한 값, 현재 이것이 그러면 주가의 최대 반등폭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렇죠? 1파동 이후 3파동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5파동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데, 이것의 어떤 파동의 목표치가 이렇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개의 N파동의 목표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기는 N파동의 목표치는 역시 이 N파동의 출발점에 다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N파동은 최대 5개에서 7개, 최대 9개까지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계산값, 파동의 최종 목표치는 이 계산값의 최소 4배, 최대 8배, 최대 8배의 상승이 목표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E의 계산값이 나타났다면, 이 E의 계산값 혹은 N의 계산값이 나타났다면 이 N의 계산값, 이것의 4배에서 8배가 한 개에 생겼다면 최소 이 파동의 N파동의 마무리 지점은 이 폭의 4배, 그 다음에 최대 목표치는 8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만약에 4배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최초에 이것은 결국 한 개가 마무리되는 파동이 아니고 그 안에서 머무르는 엇갈리는 파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N파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파동의 진행 조건은 뭐냐? 바로 고점 돌파입니다. 고점 돌파. 그래서 N파동이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해 나가는 상황이면 그 다음 N파동은 계속 진행이 된다, 조건이고, 하락 시에도 저점을 갱신해 나가면 N파동은 지속된다, 어떠한 파동이 있다라도. 그래서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직전 고점을 경신을 하면 새로운 N파동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고, 직전 저점을 경신을 하면 이 반등은 의미 없는 연결파다. 즉 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하락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파동이 나타났어, N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것이 많이 이 고점을 위로 넘어섰다. 그러나 다음에 저점이 이 저점을 깬다면, 즉 저점을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점을 돌파해서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혹은 이것이 더 올라가서 고점을 새로이 형성했다 손 치더라도, 하락하는 N파동에서는 새로운 저점을 만약에 만든다면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직전 고점 돌파의 파동은 고점 돌파의 의미가 없는 바로 Y파동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나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순하게 패턴이라는 입장에서 주가를 살펴보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주가가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 반전이 되지 않았다를 보는 것은 바로 이 추세골 추세를 그어서 이 추세각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하느냐가 관심이 될 수도 있고, 패턴의 관점에서 이 고점이 계속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계속 떨어지면 이것은 하락 추세라 그러고, 만약에 이러한 주가가 고점을 한 차례 돌파하고 조정을 받으면 이제는 추세 전환의 징조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가 하락 추세라면 하락 추세의 마무리의 조건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N파동의 형성을 기대케 하는 것이지만, 즉 상승하는 N파동의 상승을 기대케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비록 고점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지난 저점을 다시 한번 하회를 한다면 현재 이 파동 전체가 의미 없는 조정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P파동이 되겠죠. 이래서 이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저치경신, 이러한 일본식 용어를 썼습니다. 즉 추세가 유지되면 저치갱신을 한다. 혹은 상승하는 종목에 있어서도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데, 비록 일시적으로 이것이 저점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이것이 다시 고점만 간다면 이 앞에 것은 무시하고
이것은 Y파동으로 취급해서 상승의 지속형으로 보자. 즉 이것을 우리가 고치갱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가 중요하다 상승파동, 저점 돌파가 중요하다 이것이 하락파동이 되고,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고점 돌파에 성공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그럼 고점 돌파를 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는가? 이 기회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에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조언을 할 때 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에 대해만 관심을 기울이느냐? 주가는 살아 움직이고 관심을 끌고 인기가 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결따라 쳐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지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그것이 올라가는 길이니까 그 올라가는 종목을 결따라 쳐나가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 시점은 아니니까 실제로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 강좌 시간하고 방송이 되는 시점하고는 뭐 무려 거의 한 달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종목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사례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목이 고점을 갱신해 나가면 우리는 고점 갱신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라. 즉 정고점 돌파 종목은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들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파동으로 놓고 보면 1, 2, 3, 4, 5파동 최대 맥시멈으로 간다 해도 9파동으로 가는데, 그럼 물론 첫 번째 여기서 하락파동을 직전 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죠. 즉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지난 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이 저점을 지난 저점을 경신하지 않았다. 즉 이것이 뭐냐?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한 가지로 다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 고점을 돌파하고 저점을 경신하지 않았다. 뭐냐? 역머리 어깨형의 패턴이다. 반전 패턴이다. 혹은 이것은 뭐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1파동의 출발이다. 혹은 패턴의 관점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고, 전저점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반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눈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즉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파동의 마지막에 가서 고점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ABC 하락 남았죠. 그래서 같이 고점을 돌파해 나가더라도 현재 이 파동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이것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고점 돌파하는 종목에 따라가라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전고점 돌파했다, 연중 최고치 경신했다, 무조건 매수를 한다. 이것은 뭐냐? 고가에서 물량을 떠안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것이든 유연하지 않게 그 자체로 적용될 수 있는 룰은 실제로 없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분이 가즈오 씨가 얘기한 것은 뭐냐?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결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적 변화율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N파동에서는 어떤 것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N파동이 고점에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에 달하지 못하고 머무를 때 그것은 우리가 파동의 쇠약이다. 혹은 결국 돌파를 하지 못하고 꺾이기 시작할 때는 파동의 파탄이다. 파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N파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머뭇하면 이것은 파동의 쇠약이고, 이것이 돌파하지 못한 채 결국 꺾여서 저점을 갱신하면 이 저점을 갱신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파동이 파탄이다. 즉 상승파동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N파동이 나아가다가 이 N파동이 무르지 못하고 미약한 모습을 보이면 파동의 쇠약이 도래했고, 이것이 만약에 직전 고점을 돌파해버리고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즉 저치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냐? 하락파동의 파탄이다. 그래서 이분의 파동론의 개념은 복잡하게 1, 2, 3, 4, 5, 1, 2, 3, 4, 5에서 파동의 목표치를 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화해서 주가는 이렇게 파도처럼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고, 그냥 이 파도처럼 가는 개수를 보는데 목표치를 멀리 익어도 보지 마라. 그냥 이 N파동에 있어서 뭐 N 계산값이든지 P 계산값이든지 뭐 어떤 V 계산값이든지 어떤 계산값을 가지고 이 파동의 목표치를 측정해 나가라. 그냥 그 다음에 이것이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한은 그냥 계속 파동의 연결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들고 있어라. 여기에서 1, 2, 3, 4, 5 파동을 세고 지그재그 뭐 플랫 조정 무슨 조정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저점 갱신 안 하면 어떻게 가든지 간에 나는 들고 있고, 고점 갱신하거든 무조건 더 사라. 다만 이것이 최대 상승이 7개에서 9개 정도, 하여튼 무조건 9개가 나오면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팔아라. 다만 이것들의 사이에서 러닝 커렉션 형태가 나타난다면
앞에 있는 파동의 숫자만큼 또 더 오를 테니 그때까지 무조건 들고 가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어떤 인과관계에서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적 절대치입니다. 이 시간적 절대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어떤 파동의 어떤 인과율, 지극히 단순화, 즉 이 일목균형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파동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 바로 저치갱신, 고치갱신. 즉 고점을 갱신하느냐, 저점을 갱신하느냐. 이거 하나 단순하게. 두 번째, 1, 2, 3, 4, 5파동의 목표치 생각하지 마라. 그냥 N파동이 연결되지 않는 조건, 즉 파동의 파탄이나 제약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한 파동의 목표치, 한 파동의 목표치만 재고 가라. 단기 매매자면 이것만 보고, 장기 매매자면 이것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생길 때까지 들고 가라. 이것이 바로 파동의 단순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이분이 말하는 조정파동도 제가 아까 Y파동과 P파동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파동으로 가는 것, 즉 우리가 삼각조정, 페넌트형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확장형으로 가는 것, 확대형으로. 이런 것은 확장형이다. 떨어지기가 쉽겠죠. 이러한 파동 전체도 이분은 하나의 어떤 일봉의 개념, 물론 일봉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전체 오르는 양봉 하나에 감사지는 음봉들, 혹은 전체 떨어지는 음봉 하나에 그냥 안에 들어있던 양봉들, 이걸로만 봐서 한 개의 어떤 장악했던 이 패턴들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장악당한 거다. 그러니까 조정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 안에 어떠한 형태로 가든 간에 그냥 이것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의 패턴, 예를 들어서 뭐 붉은 적병이, 예를 들어서 빨간 봉이, 상승봉이 뭐 5개가 연속 나오고 그 안에 음봉이 예를 들어서 2개가 포함되고 또 나왔다. 이러면 외색용어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패턴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외색용어를 약간 묘하게 바뀌어가지고 이 정보를 지금 파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한 이 책을 그냥 읽어보면 과연 이러한 패턴들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정보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론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서 시간론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도 대단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데 이것을 시간적 인과율이라는 이런 말에서 무조건 규정해서 기본적인 시간으로 그냥 탁 규정해버리면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 소위 말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라 했냐면, 시간은 이 기본 가치와 이 대등 가치, 즉 대등 수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기본 가치,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본 수치라는 것은 자기가 지난 시간 주식 시장을 혹은 경제 현상을, 각종 상업 현상을 쭉 지켜보다가 내가 알아낸 절대적 수치다.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피보나치 비율이다. 즉 엘리어트가 피보나치 비율을, 수학자인 피보나치가 쓴 수의 비밀을 읽고 피보나치의 수를 절대값이다라고 도입한 것처럼, 이분은 자기가 아르바이트생 2,000명을 고용을 해서, 아르바이트생 2,000명을 고용해서 심지어는 무엇을 셌느냐 하면 정미소에 살까마를 이렇게 쌓아가면 이 살 중에 양곡이 좋은 살, 나쁜 살, 좋은 살, 나쁜 살이 생겨야 될 비율. 일본의 다다미를 만드는데 이 다다미의 올, 즉 가마니의 올을 만들 때 몇 개의 큰 올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촘촘한 밀도가 틀려지더라는 비율까지, 심지어는 예전에 막부 시대 때 일어났던 미국 거래, 미국의 양곡이죠, 양곡 거래의 히스토리까지 전체적으로 2,00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숫자를 조사한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적 혹은 상행위에서 기본이 되는 가치에서 인과를 적용시키는, 즉 다음에 결과를 불러오는 절대 수치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뭐냐면 바로 이분은 7, 9, 17, 26, 그 다음에 42, 65, 226, 616 뭐 이러한 숫자들을 자기가 직접 이 안에서 결정을 해둡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본 수치라고 그럽니다. 이 기본 수치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 자기가 정해진 숫자 안에서만 무조건 가지고 이야기해라. 33이 빠졌네요.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대등 수치는 뭐냐? 과거의 경험적 수치를 가지고 미래의 수치를 알자. 이런 것이 대등 수치인데, 현재까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점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일목균형표 차트를 배우기에 앞서서 일목균형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파동론과 가격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이 파동론과 가격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내용이 좀 많이 난해하죠. 이 난해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형성되는 한 개의 차트의 형태를 완전히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실제 차트의 사례를 이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건상 이 분필로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쉽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기보다는 이것들이 형성되게 되는 어떤 동기나 과정들에 대한 이해만 주어진다면 사실은 어떤 새로운 기법들에 대한 것은 익힐 필요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파동론과 가격론, 이 파동론은 기본적으로 N파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결국 P파동과 Y파동, S파동은 조정 내지는 연속 혹은 전환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의 어떤 조정파동에 해당된다. 특히 M파동이 기본 형태인데 M파동은 보통 5개 혹은 7개, 최대 9개의 파동으로 형성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이에 러닝 컬렉션을 해보는 S파동이 만약에 접착된다면 이 숫자만큼의 파동이 연결된다. 그 다음에 가격론은 이 N파동에 있어서 가격의 목표치를 형성하는데, 이 가격론에서 가격을 형성하는데 목표치로 삼는 것은 우리가 E계산법, V계산법, 그 다음에 NP계산법, 다양한 계산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N계산법이 빠졌네요. N, E, V, NP 계산법을 이야기했고, 이 V나 NP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보합 박스에서 계산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각자의 계산법을 구한 다음에 이 계산법의 상하의 진동폭을 목표치의 진동폭이라고 놓고 본다. 이까지가 이제 가격론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과 크게 다름이 없고, 다만 보는 눈이 틀릴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조우 씨가 말한 시간론, 이 시간론이 바로 이분이 말하고자 했던,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엘리어트 파동을 저는 접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자기가 위협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혹은 주식시장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격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격과 함께 얘기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최대 역작이지만 이분이 아쉽게도 1983년에 타결을 하시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부분 역시 시간론이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당시까지 했던 시간론은 이분이 자신있게 주장한 게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시세는, 원래 일목균형표는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일목균형표의 모토다. 그러면 일단 모토를 하나 적어놓고 시작하죠. 시세는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일목균형표의 핵심에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즉, 시세가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 시세가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대전제 다음에 오는 것이 시간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간론에 대해서는 이 시간론이 시세에는 변화일이 존재한다. 이러한 슬로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시세가 균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면 하락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하락하고 있었다면 다시 상승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즉, 이러한 어떤 변화라는 것은 시세가 균형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경우에도 시세는 균형으로 가기 위한 흐름을 보이는데, 그 중간중간에 변화의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변화의 지점을 가격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다 이거죠. 물론 이 가조우 씨도 이 가격의 눈과 시간의 눈을 결부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시간에 주목을 했다. 이것은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맹점을 간파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변화일이 존재한다. 즉, 시세의 변화일이라는 이 변화일은 뭐냐? 이 변화일을 이분은 두 가지 시간론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본 수치라는 수치와 대등 수치라는 수치를 두고 이 수치가 해당하는 급의 날짜일, 즉 이 기본 수치의 날짜일과 대등 수치의 날짜일이 변화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본 수치의 변화일은 뭐냐 하면 과거의 경험적 결과로서 존재하는 절대값이다. 즉, 기본 수치는 과거의 인간이 경험적 결과, 즉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 주식에 있어서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경험적 결과론, 이것이 선험적으로 우리는 익혀왔고 그것을 자연계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자기가 2,0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혹은 얼마나 이것이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과거에 일본에서 심지어는 다다미를 만드는 매듭배수까지, 심지어는 미국에서 가마니를 쌓았을 때 그 가마니의 질과 심지어는 살을 포대기에 퍼서 이 포대기에 담겨져 있는 살의 알수를 세면서까지 존재했던 것, 막부시대에 존재했던 미국 거래 양상까지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혹은 2차 대전 전이니까 그 당시에 2차 대전 전에 일본의 금융계가 형성되는 그 과정들을 속어를 전부 되새겨서 8년간 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린 이 경험적 결과론적으로 존재하는 절대값, 이것이 바로 기본수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기본수치는 우리가 바로 얼마를 이야기했느냐면 9, 17, 26, 33, 42, 65, 76, 129, 226, 676. 이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이분은 기본 수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수치는 뭐냐? 문자 그대로 날짜입니다. 내가 현재 알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오늘의 날짜로부터 9일 후 17일째 되는 날, 26일째 되는 날,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이 한 개의 날짜를 가지고 이 9를 우리가 1절, 이 9를 1절이라 그러고 두 번째 17의 숫자를 2절, 26을 3절이라 그러면서 이 1절, 2절, 3절째에 해당하는 26을 1기라고 했습니다. 1기는 기간의 기자가 되겠죠. 즉 9, 1절, 17, 2절, 26, 3절을 한 개의 기로 끊었다. 그래서 26일째 되는 날을 한 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76일째 되는 날을 1순이라 그랬다.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 되겠죠. 1순. 그 다음에 226일째 되는 날을 1환이라 그러고 676일째 되는 날을 1순환이라 그랬다. 1순환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수치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 개의 파동이 형성되는 한 개의 파동이 9일이 걸린다. 그 다음에 눌림목을 완성하는데 17일이 걸리고 다시 상승해서 한 개의 M파동을 마무리 짓는데 26일이 걸린다 이 뜻입니다. 즉 물론 여기에서 좌우 변동폭을 9의 경우에는 7에서 11일까지, 17일의 경우에는 13에서 20일까지 이런 식의 좌우 변동폭을 다 두고 있습니다만은 큰 줄기로는 이러한 것을 9일, 17일, 26일에 한 개의 파동이 완성되고 이 한 개의 파동이 완성되는 날짜 이 26일을 1기라 했다. 그러면 26일이 2개가 되면 2기가 되고 3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한 개의 완전 상승 파동으로 끝나는 시세의 고점에 이르는 부분을 한 바퀴가 돌아서 1순이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하향까지 내려온 이 지점을 1환이라 하고 이것이 파동을 그려서 이 전체의 파동이 다시 똑같은 파동을 만드는 것을 1순환이라 해서 이것을 대순환이다. 즉 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숫자들이 엘리어트식으로 이야기하면 소파동 3, 4, 5 한 개 파동 1, 2, 3 두 개 파동 1, 2, 3, 4, 5 또 한 개 파동 1, 2, 3 두 개 파동 1, 2, 3, 4, 5 이렇게 파동해서 1, 2, 3, 4, 5가 되고 이것이 좀 더 큰 상위 파동에서는 한 개의 상승 파동이 되고 즉 극소파동, 소파동, 중간파동, 뭐 대형파동, 대파동, 그랜드 사이클, 슈퍼 사이클, 슈퍼 그랜드 사이클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크게 잡아갔던 이 형식을 이분은 이렇게 바로 절, 기, 순, 환, 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그래서 이 파동을 사이즈를 볼륨을 계속 붙이고 그것이 결정되는 날짜들이 존재한다. 미리 꺼버리는 겁니다. 즉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형성된 파동의 모습을 보고 이제 뭐 중간 파동이 한 개의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고 소정이 끝났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황당하게도 시간의 변화일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서 절대 수치로는 9, 17, 26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 날짜에 파동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야. 이것이 과거 경험적 결과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을 팔아도 마찬가지, 사람이 뭐 돗자리를 짜도 마찬가지, 인간이 하는 행위들의 한 개의 사사동의 파동에 마무리되는 날짜는 이러하더라라는 경험론적 결과, 즉 선험적 결과의 어떤 존재,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바로
기본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응 수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본적인 수치가 존재를 하고 아울러 모든 행위는 직전의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 역시 인과율입니다. 즉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것이 현재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다. 즉 과거에 대응되었던 어떠한 것들이 현재에 대응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대응수치라 하자. 즉 이것은 변동값이다. 이 대응수치의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쭉 상승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현재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지점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의미 있는 지점은 여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이만큼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8일이다. 그러면 이 여기서 18일째 되는 날짜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이다. 혹은 이 고점이 이까지가 예를 들어서 50일이다. 여기서 있던 50일에는 어떤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이 지나온 이 시간의 경험,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의 시간의 경과, 이것이 현재 일어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과 이것에 대응을 한다 해서 이것은 대응 수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것과 아울러 이 지점에서 무조건 17일째 되는 날, 9일째 되는 날과 17일째 되는 날은 또 변화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값이다. 즉 이렇게 되면 18일째 되는 날과 17일째 되는 날이 비슷하게 겹치는 날이니까 여기는 결정적 변화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어나갈 일목균형표의 파동론으로 연결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목균형표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정해놓은 날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변화한 데 대응해서 변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두 가지다. 일목균형표의 핵심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지배하는 모든 질서에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무엇,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요 직전에 일어났던 요 무엇, 이것이 현재 나타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론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일목균형표 상에서 시간론을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저는 맞습니다. 제가 오히려 컴퓨터가 지금 연결이 되어서 화상으로 바로 나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인데, 만약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시간적 인과율의 대응 수치를 따져서 앞도로 이렇게 맞추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라는 반응을 분명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추세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탁 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선을 딱 꺼보면, 야, 어떻게 희한하게 주가가 누가 이렇게 전문가가 꺼주면 어떻게 희한하게 주가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여기 빠지니까 되돌아 들어오고 여기 빠지니까 이렇게 도로 빠지지, 참 신기하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끊는 추세선이라는 게 참 틀리구나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투자자들이 차트를 하나 딱 두고 아무 의미 없는 접을 하나 쑥 꺼버리면 이것이 또 역시 보면 이것이 주가가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질서하게 카오스처럼 변화하는 이 안에서 어떠한 선을 긋더라도 그 선은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선을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랜덤워크 이론인데, 이것도 시간적 변화율이라는 건 역시도 이것이 대응 수치다, 기본 수치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실제로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수치에 대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대등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일목균형표를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시간론과 가격론과 파동론을 일단은 한번 익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동론, 가격론, 시간론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나 혹은 좀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 저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한테 들은 이야기로 흘려 들으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라는 것을
차트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거쳐가야 할 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제 요까지의 어떤 이 가조시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접어두고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차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라는 차트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일단 전환선, 그 다음에 기준선, 선행경관 1, 선행경관 2, 후행경관, 이렇게 5가지의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제 집에서 각자 HTS가 있던 분이나 혹은 전문 차트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일목균형표를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띄워보시면 아주 예쁜 구름대가 나타나고 몇 가지 선이 나타나면서 그 옆에 요 선은 전환선, 이 선은 기준선, 이런 글씨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 선행경관, 선행경관 2, 후행경관,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주식에 있어서는 시세에 균형점이 있다. 즉 시세의 균형을 알 수 있는 선이 있다. 즉 전환선은 뭐냐면 가조시가 말한 시세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균형이 깨어지면 시세는 변화한다. 이 이야기를 전환선에 담고 있습니다. 즉 가조시의 가장 기본적인, 즉 이 가조 야마이토시의 가장 핵심 이론은 뭐냐면 시세는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균형이 깨어지면 크게 변화한다, 이겁니다. 즉 여기서 전환선이라는 개념은 시세의 균형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입니다. 즉 매도세와 매수세와의 균형이 어디냐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매수세가 이겼느냐 매도세가 이겼느냐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이 전환선은,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두고 가조시는 항상 시세는 모호하면 단순화하라. 그래서 자기가 차트를 만드는 모든 이론 자체의 수치 대입마저도 지극히 단순화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즉 지난 9일간의 고가와 저가 중에 최고가와 최저가, 최고가와 최저가를 합해서 나눈 것이 전환선이다. 이것이 뭐냐? 이동평균선과 뭐가 틀리느냐 하면, 자 9일간이니까 우리가 9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가정견을 한번 세워보죠. 9일 이동평균선은 9일간의 주가의 합을 생겼는데, 오늘의 주가가 여기 있으면 이 9일간의 평균치에 오늘의 수치를 더해서 다시 나누기 9를 하고, 또 한 번 더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 평균치에 다시 오늘의 주가를 더해서 나누기 9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에 비해서 움직임이, 이동평균선이 숫자가 5일에서 6일, 7일, 100일 넘어갈수록 둔해집니다. 반영이 돼봐야 미약하게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가든 저가든 상관하지 않고 지난 9일간의 주가를 전부 평균해서 나눈 것, 평균한 것이 이동평균값이라면, 이 가조시의 전환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은 지난 9일간의 시세가 이렇게 있는데 시세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면 9일간 이 값들은 의미가 없고, 최고가를 형성했던 가격과 최저가를 형성했던 가격, 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9일간의 저가가 요게 100원이고 150원이고 최고가가 200원을 형성했고 최저가가 80원을 형성했고 다시 110원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이 가조의 전환선에서는 100일과 150원, 110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9일간의 기간 중에 200이란 수치와 80이란 수치, 이것만이 중요하다. 즉 200 더하기 80은 280이고 이것을 나누기 2를 하면 140이다. 즉 전환선의 값은 현재는 14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상한가가 꽝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220원이 됐다. 이 앞에 것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도 200일도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고 80원과 200원의 차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상한가 치면 무서운 속도로 전환선이 올라갑니다. 즉 고가를 형성하거나 저가를 형성할 때마다 전환선이 팍팍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의 균형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는지, 혹은 시세의 균형이 얼마나 크게 돌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환선이다. 즉 전환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세의 균형점이다. 그 다음에 기준선은 뭐냐면 시세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세의 트렌드, 즉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트렌드, 즉 방향,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전환선은 시세의 균형점에서 이것이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균형이 깨어지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한번 깨어진 균형이 추세를 형성해버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번 균형을 깨고 다시 무너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기준선의 방향은 시세의 트렌드이며 이것은 추세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시간론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변화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변화일은 뭐냐? 제가 대등수치라든지 기본수치 안에서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랬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0원인데 오늘로부터 26일 후가 예를 들어서 기본수치에 해당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만약에 대등수치까지 일치했다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25일이나 26일 전에 시세에 변화되는 변곡점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부터 26일째 되는 날 이것이 대등수치로도 의미가 있고 기본수치로도 26일이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데 이 특히 기본수치와 대등수치가 일치하는 날은 이것은 전환일이 될 확률이 높다. 전환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세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확 꺾이거나 아니면 더 가거나 혹은 상승 추세가 보합으로 가거나 상승이 하락으로 가거나 하락 추세가 보합으로 가거나 하락이 추가 하락하거나 하락이 상승하거나 간에 시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다. 특히 이 기준수치와 대응수치가 일치하는 날 이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만약에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전환일을 맞이하면 이분이 말씀을 하기를 전환일에 전환하지 않으면 추세가 강화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앞으로 돌아가서 다소 조금 혼돈되시겠지만 전환일에 전환되지 않으면 시세는 강화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예측할 수 없고 전환의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이 가지오 씨가 말한 일목균형표의 핵심은 뭐냐면 매매의 핵심이 되는 급소일을 아는 것이지 이것이 오른다 내린다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주가가 오른다 지금부터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목균형표를 이해를 잘못한 것이고 일목균형표 상에서 주가가 전환일에 도달을 하면 상승 추세에 딱 오면 전환일에 오면 들여다봐야 된다 이겁니다. 들여다보다가 상승하는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이 특히 기본값과 대등값이 일치하는 날에 시세가 도착을 했는데 이것이 방향이 바뀌면 이제부터는 당분간 추세가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즉 변화일에 상승 추세가 왔다가 변화일에서 꺾이면 이제부터 하락 추세 전환이다.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일에 다가왔는데 상승 반전을 하려고 하면 과거와는 달리 이거는 정말 추세 반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일이 왔는데 전환이 되지 않으면 추세는 강화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상승 추세에서 전환일에 전환되지 않으면 상승 추세에서 전환일이 왔는데 하락 전환되지 않으면 추세가 연장되고 하락 추세에서 변환일에 왔는데 반전하지 아니하면 즉 변환되지 않으면 추세가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죠. 즉 변환일에 상승하던 주식이 변환일에 와서 하락 전환하지 않으면 비실비실 더 오르는 연장이 일어날 것이다. 하락하는 추세에서 전환일에 왔는데 상승 전환되지 않으면 급나간다. 하락 추세가 강화된다. 이것이 뭡니까? 올려진 물체와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 차이다 이거죠.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틀린데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락할 때 하락 종목의 차트를 뒤집어 놓고 자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이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고점에서 이제 완전히 천정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여기서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하락 차트는 지금 매수 지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얼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락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상승 차트고 상승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하락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본적으로 시장 에너지와는 괴리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락하는 물체와
쏘아 올려진 물체의 에너지는 틀리고 상승할 때 따라가서 내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하고 움츠리고 한 번 더 확인하지만 무너지는 상황에서 심리적 공황에서 투매에 가담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바로 무너진 뚝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이 다른데 이 가저우시는 이것을 간파를 한 거죠. 상승 추세에서 변화일에 도래해서 추세가 변화되지 않으면 상승은 연장된다. 하락 추세에서 변환일에 도래해서 추세가 전환되지 않으면 오히려 강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일목균형표를 볼 때 이 종목이 변화일에 도달하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변화일에 왔는데 상승으로 돌입하지 않고 상승 추세로 돌입하지 않는다.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매하고 나오자, 이런 얘기가 돼야 되고,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변화일이 왔는데 하락 전환 안 되니까 더 올라가나 봐, 더 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오르면 그때 돼서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환일의 개념인데, 여기서 이 전환선의 개념은 이 전환일의 개념과는 틀리지만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변화하는 것이고, 기준선은 시세의 트렌드가 추세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 것인데, 기준선을 찾아내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난 26일간의 고점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균한 것이다. 즉 어떻게 보면 전환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 기준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과 비슷한 거다. 그러나 이동 평균선은 거기에 속해 있는 날짜를 전부 합해서 나누기 한 것이지만,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고점과 저점, 최고점과 최저점만을 취한 것이고, 그 시세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누기 위해서 평균 중간 에너지의 최대 진폭 에너지의 중간값을, 즉 균형점을 취한 것이다. 이게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준선은 시세 트렌드에서 방향을 알 수 있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은 이미 추세가 상승 전환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5일 이동 평균선은 추세 전환해도 금방 끊기가 쉬운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기준선을 굳이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사람 멍터리 아니냐, 26일간 즉 20일 이동 평균선의 방향을 놓고 시세 트렌드의 방향을 안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에너지에 주목했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만을 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두 개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형성이 되면, 우리는 보통 현재 일목균형표를 공부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견해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전환선과 기준선의 매매 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준선을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다, 이 기준선을 전환선이 데드크로스 하면 매도다, 이렇게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즉 일목균형표를 볼 때 전환선이 기준선을 데드크로스 하면 매도해라,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크로스 하면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대서 대입한 데 지나지 않는다. 즉 시세 전체의 평균과 최대 진폭 에너지의 평균은 틀린다.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시노하라의 비율을 한번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우리 시노하라의 비율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노하라의 AB 레이시오라 그러죠. 나중에 이런 어떤 보조지표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노하라의 A 레이시오와 시노하라의 B 레이시오는 26일간의 에너지 중에서 시가 대비 고가와 시가 대비 저가의 합을 26일간 나눈 것, 혹은 전일 종가 대비 고가와 전일 종가 대비 저가를 나눈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이것이 전일 종가 대비가 B 레이시오, 현 시가 대비 고가 저가가 A 레이시오냐, 특히 이 A 레이시오, B 레이시오는 왜 이것이 에너지고 인기고 심리냐, 이것이 바로 최대 진동폭이 주는 것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즉 이 주가가 이만큼 한번 솟을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여건, 밑으로 이만큼 떨어질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여건들은 시장에 분명히 녹아있는 무엇인가 있다. 즉 무조건 이것들을 평균해가지고 이동평균에서 바라보고 보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순간에 9일 이내에 이만큼 한번 솟을 수 있었던 에너지가 존재했던가, 왜 이만큼 떨어질 수 있던 에너지가 존재했던가에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개념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시노하라의 개념과도 비슷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시노하라의 AB 레이시오도 26일 기준으로 삼고, 이 가조의 이동평균선도 이동평균선의 기준선은 26일로 삼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26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값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한 기, 1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한 개의 주기다. 그러면 이 26이라는 의미가 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가라는 것을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의 책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26일째 되는 날,
혹은 이것은 달력의 주기와 양음역의 주기와 흐름도 있기도 하고 막부 시대부터 일본에서 내려오던 관습들 뭐 다양한 것들을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가 사람을 엄청나게 동원해서 이것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26일이 최대 변곡점이더라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일본 시장이 일주일에 5일 정도 열렸으니까 한 달이면 거래일이 26일이고 그것을 거래일 26일 평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생각했던 것도 26일은 뭐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거래일이 한 달 거래일이 26일 때문이었나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일목균형표를 쓸 때 원래 22거래일을 중심으로 기준선을 잡고 그 외의 모든 것도 수치를 낮춰가지고 변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노하라 자신도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수치를 변형할 때 추천을 합니다. 17일로 바꾸거나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 9일선 같은 경우 5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13일까지 내려서 13일선을 기준선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추천, 예외 추천도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거래일 기준인 것처럼 보이고 이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매매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매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준선을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후에 재골든 크로스가 냈을 때가 매수 시점이고 기준선을 전환선이 데드 크로스 후에 재데드 크로스를 낼 때가 매도 사인입니다. 혹은 골든 크로스 후에 지지받고 다시 오르는 이 지점을 리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돌파해서 지지받거나 돌파해서 재돌파하는 국면을 매수 국면, 그 다음에 매도해서 돌파했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 내면 매도 국면, 혹은 돌파했다가 디디고 다시 하락하면 매도 국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에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노하라가 매수호기라고 표현한 시기가 뭐냐 하면 시노하라의 매수호기는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국면은 뭐냐? 이것은 전환선 시세가 전환하고 난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을 뚫고 특히 전환선을 먼저 뚫고 기준선을 뚫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러한 뚫고 올라가서 기준선 위에 시세가 존재를 하고 종가가 그 다음에 기준선이 상방향으로 추세를 잡았을 때 그래서 9일 거래일 동안 그 다음에 추세를 잡고 난 다음에 9일간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 9일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9일 중에 하루는 반전을 해준다면 이것은 매수의 혹이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즉 9일간 계속 하락을 계속 해버리면 이 전환선은 다시 밑으로 완전히 꺾여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9일째 조정을 받아도 고점만으로 형성되니까 전환선은 별로 꺾이지 않는데 이 마지막 9일째 되는 때까지 하락해버리면 전환선이 꺾여버리니까 이때 반등을 하루만 해줘도 전환선은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9일 이내에 반등만 해준다면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는 한 조정을 받아도 매수를 하고 전환선을 돌파한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종가가 놓이고 기준선이 방향성을 상향으로 잡았을 때는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혹이다. 이 전환선 기준선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전환선과 일목균형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전환선과 기준선, 그 다음에 선행경관 1, 선행경관 2, 후행경관 이렇게 구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환선은 우리가 시세의 균형을 알려주는 것이고 기준선은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전환선과 기준선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있는데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중에서도 리골든 크로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기준선을 전환선이 돌파해서 디디고 올라가든지 혹은 골든 크로스를 내고 빠져서 재돌파를 골든 크로스를 다시 내든지 데드 크로스도 마찬가지로 가든지 이러한 리골든 크로스가 일단 매수의 어떤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통 우리가 어떤 주가가 저가를 갱신하고 있다가 바닥을 만약에 형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차트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위에 아직 선행경관, 후행경관 안 배웠으니까 뭐 이렇게 구름층이 존재를 하고 분명히 기준선 다음에 전환선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치상 기준선은 26일에 고가와 저가고 전환선은 9일의 저가와 고가니까 단기선과 중기선의 개념을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전환선을 돌파하고 다시 기준선을 돌파하고 마지막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이 결국은 매수의 어떤 상황에 호전된 상황이다. 즉
상황의 호전, 매수의 혹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까지 가서 과연 그럼 기다릴 것인가 아닌가, 요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매매액수는 주가가 바닥을 형성했을 때 저치갱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일 앞서서 제가 파동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면서 저가를 갱신하는, 즉 저가를 밑으로 갱신하지 않고, 이것은 아래로 계속, 제가 말을 실수했죠,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것을 저치갱신이라 하지만 이것이 저점을 높여가는 것을 치단갱신이라 그러는데, 뭐 이런 일본 외석 용어까지 할 필요는 없죠. 이런 치단갱신, 즉 저가를 높여가는 이 상황, 이 다이버전스, 이것이 중요하다. 즉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고, 이 상황에서 주가가 만약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를 해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안착을 하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를 내고 전환선이 방향이 상향을 한다면 이것은 매수의 지점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며칠간 하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9일 이내에 상승만 해준다면 전환선의 균형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의 조정은 강매수 찬스다. 이것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주가의 매매의 기본 이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경관과 후행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차트를 펴보면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후행 스팬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일목균형표를 HDS 때 띄워보면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후행 스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 사람이 원래 원회에서 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바로 열주, 이런 뜻입니다. 열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코린토 양식이라 그러죠. 원래 그 그리스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면 건축물들을 구성하는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코린토 양식이라 그러는데, 이 기둥들은 이 건물을 떠받치기 위한 에너지를 이렇게 하나씩 건너가면서 에너지를 받고 있죠. 혹은 뭐 징검다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냇물을 건너가는데,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 이동거리는, 물리학 이동거리는 이만큼이지만 실제 에너지는 이렇게 간 거죠.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경간의 개념이다라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붙인 것이 바로 선행경관 1, 2, 후행경관인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이 선행경관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 전환선과 기준선의 값을 합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이 수치가 선행경관인데, 이 값을 26일 이후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선행경관 2는 52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누기 2를 해서 26일 후로 이동시킵니다. 후행경관은 현재가를 26일 전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차트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현재의 주가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가 주가는 지금 여기 있는데 구름층은 이렇게 형성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는 왜 나왔느냐, 즉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름대, 구름띠라고 보이는 이 일목균형표상의 이 그림들, 여기서 붉은 구름이 되는 부분과 푸른 구름이 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일목균형표상에 여기에서 상단선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스팬 1, 선행경관 1의 수치고, 하단선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경관 2, 선행스팬 2의 값입니다. 즉 현재의 주가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위치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값을 합해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현재 100이라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값을 합해서 나눈 값이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26일이 지난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딱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루가 지나면 여기다가 찍어서 이 선이 바로 선행스팬 1이 되고, 52일 앞에서는 전선은 9일, 기준선은 26일이 됐지만 이번에는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2로 나눈 값을 2로 이렇게 계속 26일 뒤에서 찍어 나가니까, 우리는 사실 주가가 내일 어떻게 되면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가 얼마인데 오늘의 주가가 얼마다 그러면 전환선과 기준선은 요렇게 되겠구나, 요렇게 되겠구나, 옆으로 계속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현재의 가격으로 또 전환선과 기준선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은 지난 9일간과 지난 26일간의 고저가니까 지난 시세를 가지고 현재의 시세도 아닌, 지난 시세를 가지고 현재의 시세도 아닌 나중의 시세를 반영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경관이다. 시세는 매일 하루 혹은 시간 단위로 치면 1시간 분봉으로 치면 분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지만, 즉 사람이 자라서 태어나면 내가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늙어도 표시가 나지 않고 이틀이 늙어도 표시가 나지 않지만 2년이 지나면 거울이 보면 내가 늙었다는 것을 알죠. 시세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지만 경관 하나의 어떤 묶음 52일이면 52일, 26일이면 26일씩 단위로 묶어서 반영을 시키면 주가의 흐름의 변화가 내가 2년, 3년마다 혹은 어떤 단위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가가 틀리게 내 눈에 보인다. 또 과거에 내가 청소년기에 살아왔던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미래의 한 50, 60의 나이에 어떤 삶을 거울을 놓고 비춰보기로 하자. 바로 이것이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의 개념이다. 자, 선행스팬 1, 2의 개념이다. 즉 전환선과 기준선을 수치를 합해서 나누기 2를 해서 오늘 점이 여기라면 26일 이후에 점을 그려나가고 52일간의 저가와 최고가 52일간의 저가는 그 이전 값인데 이것을 가져와서 그어나가는 것이 선행스팬 1, 2고, 이것이 선행스팬 1이 위에 있고 2가 밑에 있으면 이것은 붉은 구름으로 나타나고 선행스팬 1이 밑으로 가고 선행스팬 2가 위로 가면 푸른 구름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뭐냐? 시세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즉 중기 시세를 단기 시세가 드디어 밑으로 뚫고 내려온 데드 크로스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음봉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행 경관, 즉 후행 스팬은 뭐냐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이 후행 스팬, 즉 후행 경관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주가를 그냥 단순하게 26일 전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26일 전에 100원짜리 점을 찍고 그 다음날 101원이면 그 다음날 101원을 찍고 26일 전에 이렇게 꺼서 선차트로 그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26일 전 것을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후행스팬은 뭐냐? 파동을 확정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후행스팬은 파동을 확정짓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당연지사다. 왜 그러냐면 26일 전으로 옮겨놨을 뿐이지 실제로 그날의 주가를 그냥 선차트로, 일봉을 선차트로 그려놓은 것이니까 일봉 선차트가 파동이 얼마나 잘 그려지겠나? 그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파동이 그려지는 것은. 즉 선행스팬 1, 2, 선행경관 1, 2는 현재 지점에서 26일 앞을 그리는 것이고, 후행경관, 후행스팬은 현재 지점에서 현주가를 26일 뒤로 옮겨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현재의 시세를 미래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가를 과거의 흐름과도 비교해서 또 과거의 흐름을 미래의 어떤 거울로도 비추어서 주가가 또 날짜를 시간론으로 며칠을 잘라서 전환일을 다시 나누어서 이 주가를 움직이는 것을 찾아내자.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론이라는 것은 복잡해야 명성을 얻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 않아야만 그것이 훌륭한 이론처럼인 것이 보이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그건 당연한 보편적인 현상이고, 현재 이 일목균형표는 냉정하게 말하면 죽은 이론입니다. 죽은 이론인데 요즘 이 이론들이 새삼스럽게 다 집어내어져 가지고 이제는 증권사 리서치팀까지 일목균형표를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 투자자들은 애꿎게도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안 그래도 주식 시세 보는 데만 해도 머리 아픈데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것을 나만 안 보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것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선행스팬 혹은 이 후행스팬은, 이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은 26일의 미래의 것이다. 26일의 미래를 옮겨놓은 것이고, 이 평균값 중에 상행 선행스팬 1은 사실은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이고, 2는 선행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을 합한 것이고,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중기 평균값,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이니까 주가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이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이 만드는 이 구름대는 이 가격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수직 급등을 하면 3월 이동평균선은 바로 따라서 급등을 하고 5일 이동평균선은 조금 덜하게 10일 이동평균선은 조금 덜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은 이 정도 120일 이동평균선은 움직이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이것을 뚫고 상승을 해버리면 이것은 반영이 안 되니까 주가와의 괴리가 일단 무조건 커지게 돼 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상승폭이 클 때 조건은 바로 이 구름대와의 괴리가 커진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상승 후에 강화되려면 이 구름띠를 지지하고 상승을 해야 되고 이 에너지가 약화되려면 구름띠 속으로 들어간다. 즉 여기서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처음에 급등을 팍 해버리면 이것은 52일 이것은 전환선과 기준선을 합한 것이니까 대충 9일과 26일 합이면 10일 정도 이동평균선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되죠. 그러나 이것이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게 되면 고가에서 어느 게 먼저 따라오겠습니까? 선행스팬 1은 9일, 26일에 고가 저가를 합한 것이니까 일종의 단기의 개념이니까 선행스팬이 먼저 따라옵니다. 후행스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2일의 핀값이니까 아직까지도 반응이 더딥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구름층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구름층이. 그 다음에 더 이상 주가가 높아지지, 만약에 더 이상 높아져 버리면 계속 두꺼워지면서 구름층은 점점 두꺼워지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주가라는 것은 하루 만에 쭉쭉쭉쭉 뻗어가는 것이니까 주가가 괴리를 일으키면서 급등을 해버리면 구름대 중에 선행스팬 1은 머리를 돌려버리고 선행스팬 2는 늦게 따라가니까 이 1과 2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이 크면 클수록 이 구름대는 수직으로 세로 방향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즉 어떤 그림을 그렇게 되느냐 하면 급등을 하면 선행스팬 1이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고 선행스팬 2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니까 구름대는 수직을 세로 방향으로 구름대가 서지만 이 폭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 일단 아무리 올라도 주가는 횡보를 해야 될 테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단계로 따라갔던 이 스팬이 눕기 시작할 거고 그래도 중기 스팬은 이렇게 아직은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시 좁아진다 이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점점 횡보해서 조금만 내려오면 횡보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고가 저가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저가가 갑자기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선행스팬이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반응이 더디니까 이런 형태로 가면니까 실제로 주가는 고가권에 있지만 이게 빨간 구름대였다. 1이 위에 있고 2가 밑에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파란 구름대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주가는 횡보해서 급등했던 주가가 횡보해서 여기서 이 상단선에 구름대 상단선에 맞고 튀는 것이 변화일이다. 이것이 날짜로 딱 보면 이미 여기서 26일째가 되든 며칠째가 되든 혹은 직전의 상승폭이 어떻게든 이 변화일과 겹칠 확률이 높고 이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변화일이 가능성이 높고 이 변화일에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해줘야 디디고 올라가는 연장 상승 파동이 일어나고 반대로 하락일 경우에는 밑으로 구름대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수직 하락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주가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에너지가 쇠약해진 것이고 여기서 다시 재돌파해서 디디고 나가지 못하면 밑으로 뚫려 내려가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쪽이 확대되고 이쪽이 더디게 반응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푸른 구름대가 확장되면서 주가가 이번에는 떨어져서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실차트로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 그림으로 지금 현재 분필로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고 수치를 대입해서 그어보거나 실제로 구름대 형성 과정을 내가 혼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일목균형표 정도는 투자자들이 그냥 주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그 전까지의 주가를 이미 알고 있으면 오늘의 주가가 고가를 경신했다 안 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그 다음 구름대는 어떤 모양으로 간다, 뭐 주가가 급상승하면 구름대가 이렇게 오겠다, 뭐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서 그냥 선연히 그려져야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재산과 재화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러한 어떤 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뭐 그저 이런 이야기군,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이게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말 외람되고 송구스럽고 금방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주식 투자자들이 내가 단독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살벌한 판에서, 이 도박판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그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 그냥 조금 벌고, 지수가 좀 하락하면 남보다 몇 배 더 떨어지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최소한 어떤 이러한 것들이 선연히 그려지고, 뭐 어떤 내가 오늘의 주가를 보면 보조지표가 눈에 완전히 들어오고, 오늘의 보조지표를 이렇게 움직였다, 혹은 뭐 주가의 에너지 이렇게 되었다, 어떤 종목을 탁 이야기하면 저가 고가 이 현재 추세 트렌드가 벌써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 정도가 되면 그게 고수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로서의 기본적인 출전 자세를 갖추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 이것을 어떻게 주식 투자에 이용할 것인가? 단순합니다. 구름대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구름대의 하단선이 저항선이 될 것이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 구름대의 상단선이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고려는 언제 하느냐 하면 이 저항선을 뚫고 구름대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밖으로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혹은 밖으로 나왔을 때가 사실은 매수하기 좋은 때가 되고, 이것이 이미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전환선과 기준선은 주가가 다 돌파를 했고 마지막 저항인 이 하단선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이 국면이라는 것이고, 이때 주가의 어떤 파동을 일단 봉 모양을 보면 이것이 N 파동을 그려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단 경신, 주가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서 다시 변화일에 해당되고, 이러한 것들이 확정적 거래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가저오가 이런 조건에 맞는 주식이 과연 몇 개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드물고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그래서 가저오가 말하기를 자기의 소원은 자기가 쓴 책을 보고 자기 이론을 보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기가 말한 이런 완벽한 조건에 들어오는 것이 매수의 좋은 조건이고, 이것이 다시 이제는 기준선마저 상향을 하고 전환선을 기준선 위에서 지지받고 주가는 저항대를 돌파하고, 이런 국면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나마 그것도 M파동의 이계산법을 통해서 혹은 N계산법을 통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파는데, 물론 소폭의 이익이 나겠지만 도대체 손해볼 일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이 발전하게 된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었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기가 정한 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시스템 트레이딩, 우리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차트상에서 시스템 트레이딩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증권 사이트 같은 곳에서 혹은 사설기관에서 제공하는 매매 신호,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내용을 알고 보고 이 내용을 풀어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좀 합니다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것이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매매 신호라든지 어떤 트레이딩 시스템이 보내주는 신호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한 무엇인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일본에서 가장 유망하게 사용되었던 이 최강 3점식 투자법이라는 이 책을 쓴, 여기 보면 후미코 아케시라는 분, 이분이 이 일목균형표의 가저오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일본에서도 이것이 약간의 어떤 변형만 일어난 채로 그대로 사용이 되어졌고, 이러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시스템 트레이딩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특히 보조지표를 이용한 방법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당시에를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괴리율이
뭐 마이너스 15% 이하, 그 다음에 VR이 70% 이하, 상대 강도력 지수 RSI가 25% 이하, 이것을 분석 일수를 26일, 25일, 14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한다. 혹은 뭐 괴리율이 15% 이상, VR이 250 이상이면 분석 일수를 26일 기준으로 매도한다. 괴리율이 15% 이상, 상대 강도력 지수 RSI가 70% 이상이면 분석 일수를 26, 14로 해서 매도한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분들이 그 영향을 받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발전을 했으나 이 역시도 일본 시장의 흐름이 제일 처음에 마쿠 시대에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어떤 봉 패턴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뭐 고가 유의라든지 각종 어떤 패턴의 여러 가지 어떤 변형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케다까지 막 다양한 일본인들 특유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분석하던 법에서 손을 들고, 두 번째로는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시나와라라든지 같은 분이 나와서 보조지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번 대응해 보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파동론에 가까운 뭐 기사몰이라든지 혹은 이런 분 가조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파동론에 관해서도 또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마지막에는 이런 후미코라는 분이 나와서 시스템 트레이딩까지 다 해보고 결국 개인 투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되고, 현재 우리나라 한국 시장처럼 일본이 얼마 전에 그렇게까지 개인 투자들이 비율이 높아져 있었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개인 투자들이 이번 시장에서 사라져갖고, 지금 일본에 가서 서점 가서 증권 서가에 가서 책을 한번 보면 이제는 큰 서점에 증권책의 코너가 그저 이 정도 놓여 있을 정도로 이미 일본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현기, 물론 일본 시장 자체의 침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손을 들었다는 것이고, 미국 시장 역시도 기관 투자자와 각종 간접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개인 투자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데, 유독 한국 시장만 융성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도 현재 업을 제쳐두고, 우리 한때 고시 공부를 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그 유능한 인재들이 고시 공부에 매달려가지고 청춘을, 그 안타까운 능력들을, 아까운 능력들을 전부 소모시키고, 현재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자체에 전업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뭐 몇만 혹은 몇십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증권사나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뭐 선물 거래소까지 나서서 대학생 대상으로 실전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몇천만 원을 주고, 대학생들이 머니게임에 빠져서 수업 시간에 주식 투자하고, 대학생들이 돈 빌려가지고 증권 투자하고 데이트레이더하고, 지금 현재 증권 사이트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이제 싱가포르가 저 역시도 이제 완전하게 결별을 하고, 저 역시도 이런 어떤 사이버 혹은 뭐 제야 어떤 이런 쪽과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없는, 완전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보면 뭐 이제 대학생, 이제 뭐 이제 20몇 살 되어가지고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거기 와서 주식 부스서글 같은 거 어디서 책 보고 와서 써가지고 어디서 눈에 띄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한몫 잡아볼까, 이런 사람들만 횡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퇴직한 사람도 생각하는 것은 주식 투자, 혹은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데이트레이딩 팀을 만들어서 전업투자. 이게 우리나라 사회만의 어떤 냄비건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미국의 모든 시장들이 거쳐왔던 그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그것도 10배, 20배 뜨겁게 마지막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조차도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런 어떤 확정적 어떤 결정론, 가격의 결정론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점에서 변동을 보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스냉스팬 1과 스냉스팬 2가 만들어내는 이 구름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연히 투자자들이 그림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기준으로 치면 이 구름대에 진입하려고 그러면 저항을 받지 않고 구름대에 저항에 성공할 것 같으면 일단 뭐 매수할 만한 좋은 국민이 되고, 이 구름대를 벗어나면 마찬가지인데,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이 교차 지점, 이것이 바로 트위스트 존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트위스트 존은 제일 약체 국면이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트위스트 존은 주가가 상향하던 주가가 돌파하기 쉽고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으로 돌파하기도 쉬운 존이기는 하나, 이 트위스트 존으로 돌파한 것은 반드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이렇게. 그래서 왜 이 트위스트 존으로 돌파한 것이 되돌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많은 생각을 중인데, 원래 이 구름대 돌파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진입해서 횡보해서 벗어나는 돌파가 M 패턴이 가장 좋은 돌파 방법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용하는 각종 지지와 저항,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매매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스탠스펜의 어떤 뭐 수치의 고점과 주가의 저점, 전환선과 기준선의 모양들을 지난번 고점을 가지고 매매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전부 독소적인 조항이라고 생각되어서 다 생략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이해하시고, 이것은 1분 가조 선생이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내가 매매 방법을 여기서 이용 방법을 설명을 하면 투자자들은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과 확정적인 것을 섞어서 각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지, 이것이 확정적인 거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책에서도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각 투자자마다 내가 만든 이 기법을 갈고 닦고 익혀서 자기의 기법으로 만든 다음 매매의 변곡점의 변화일에 매매에 사용하라.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지, 이분이 내가 만든 이 기법을 가지고 매수 매도 저항 지지를 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투자법으로 이용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이것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캐치를 하고,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나 경고의 말씀을 책에다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후행 경관, 즉 후행 스팬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 이 후행 스팬 제가 말씀드리기를 현재의 주가를 26일 전으로 이동시켰다라고 말씀드렸죠. 스냉 스팬은 현재에서 26일 앞에 그려지는 건데, 26일 전에 현재의 주가 차트가 이렇게 선 차트로 그려집니다. 선 차트로.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가만 보면 이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주가가 이제 봉 그래프가, 봉 차트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모양 그대로 사실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구름이 있을 거고, 차트상이 그대로 왼쪽에 공백에 가서 이 현재 봉 패턴에 대한 사실 선 차트가 그냥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시세는 과거의 경험에 비교해서 미래의 시세를 결정짓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과거에 지나온 봉은 그냥 이렇게 차트는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흔적이. 즉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과거의 어떤 주가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남아있는데, 이 위에 현재의 선을 가지고 이렇게 꺼버리는 거죠. 이렇게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26일 전에 주가의 움직임과 현재 주가의 선 차트가 서로 교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즉 현재의 시세가 과거의 시세와 교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보합 시세일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후행 스팬의 가장 큰 유행성은 뭐냐면, 추세를 급격하게 이탈하는 흔히들 좋아하는 급등이나 추세를 급격하게 이탈하는 급락의 급소를 알 수 있다. 후행 스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급락과 급등의 급소를 알 수 있는가? 또 이것이 어떻게 보합의 시세에서 보합이 풀리는 순간을 예측할 수 있는가? 과거의 시세에 현재의 선그래프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비교한 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보합이 풀리는 순간을 알고 추세를 버티면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점을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이것이 전일대값은 아니나 이것을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들은 독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과거의 어떤 시세와 현재의 후행 스팬은 괴리되는 모습을,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시세와 후행 스팬이 교차하는 것이 보합을 유지하는 거다. 보합 유지고, 후행 스팬이 과거의 시세와 일치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때가 바로 급소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보합에서 후행 스팬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게 바로 급소다.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단순하게는 주가를 후행 스팬이 뚫고 올라가면
매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얘기들은 다 실수고 두 개의 방향이 일치하면서 트렌드를 형성하고 이것이 다이버전스를 만들 때 이것이 바로 급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후잉 스팬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총정리해서 다시 놓고 보면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 매도는 항상 매수에 반대니까 매수하기 좋은 지점은 뭐냐?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과 하단선을 차례로 돌파해 들어가고 전환선은 기준선을 돌파를 하며 기준선은 상향 추세로 전환을 하고 후행 스팬이 주가를 뚫고 올라가되 후행 스팬이 주가의 방향과 일치를 하고 그 날짜가 전환일 중에 대등 수치와 기본 수치의 전환일에 해당하는 조건, 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에 들어맞는 조건, 이것이 바로 매수 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는 매도 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제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이 정상이고 지금 현재 제가 만약에 차트를 앞에 두고 종목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보합에서 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면 현재 이것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을 그냥 바로 현혹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주식에 있어서의 설명이라는 것이 그러하고 이미 지나간 시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심지어는 10배, 20배 오른 종목 가지고 설명하는 것인들 얼마나 더 쉽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적용을 해보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고 어쩌다가 맞은 종목을 가지고 또 오른 종목을 보고 비교해보면 맞고 오르지 않은 종목을 비교해보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주식 투자의 이론이 다 그러하고 실제로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다 고수라는 사람들도 내일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역시도 지금까지 한 모든 엘리어트 파동 별의 별 이야기 파동론을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만은 이러한 마무리 짓게 되는 이러한 파동론을 총동원해서 주식시장을 맞춰라 해도 저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 제가 해온 파동에 관한 이야기, 이 파동에 관한 이야기의 큰 맥 혹은 줄기 이것만 알아주시면 저는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은 보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거의 2달러에 걸쳐가지고 에리어트 파동부터 메리맨 기사몰이 사기다 심지어는 이제 일목균형표까지 쭉 2달이 넘게 해왔는데 현재까지 겨우 하나 마무리진 게 사실 파동 이야기입니다. 이까지가 한 개의 대단원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부터 제가 진행할 것은 각도 이야기. 이 각도 이야기는 이까지의 이야기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계속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가격론은 이러한데 시간에 대한 대비는 이야기가 없다. 심지어는 일목균형표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가격과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각도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는 이 파동과 시간과 관계를 설명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저 역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세 번째 해나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종 지표의 해석과 모멘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들 알고 있는 각종 어떤 지표들 특히 볼린저 밴드 스타캐스틱, RSI 각종 지표들 이러한 지표들이 과연 책에서 가르쳐주는 것 책에 설명해 놓은 것들이 과연 이 지표들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인가 혹은 이것이 적용이 올바르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세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원은 거래량과 같은 에너지 분석을 해볼 계획인데 이 거래량 분석은 에너지 분석은 일반적으로 아마 시중에 알려져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시간적 여건상 이것들을 어느 만큼 이제 시간이 소화해낼 수 있는지는 저도 역시 잘 모르겠고 저 역시도 이제 본업에 어느 정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해 나가면서 시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파동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간 제가 2달 넘게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다른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거나 이러한 형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힘이 되는 한 아마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담당 PD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제가 작은 도움이 되고 혹은 마무리 보충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